22년간 저는 불가능을 봤습니다. 구출 불가 지역, 협상 불가 조직, 생환 불가 상황. 매뉴얼은 매원 명령이호학했습니다. 포기하라. 나그만의 세워 나왔던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확률이 낮으면 포기하고 비용이 크면 철수하고 위험이 높으면 회피했죠. 그게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9월 3일 밤 한나라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성공 확률 5%, 생환 가능성 10%, 완벽한 구출 1%. 불가능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죠. 하지만 그 나라는 움직였습니다. 확률 따윈 보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봤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 48시간 후 불가능은 현실이 됐습니다. 23분이 기적, 무발포 구출, 전원 생환. 저는 화면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사랑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수백 번 봤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9월 3일 밤,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 통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콜드웰, 국제인질협상가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22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백 번의 절규를 들었고 수천 번의 거래를 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마다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제 무기였으니까요. 런던에서 협상 전문가로 훈련받을 때 교관이 말했습니다. 감정은 적이다. 데이터만 믿어라. 저는 그 말을 철칙으로 삼았죠. 확률, 통계, 시뮬레이션. 인간보다 숫자가 더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방콕 호텔 23층. 노트북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의 납치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게 제 일이었죠. 화면 속엔 늘 비슷한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요구, 협박, 시간 끌기. 저는 그 패턴을 읽고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명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 11시 15분. 한 통의 영상이 국제 네트워크에 올라왔습니다. 어두운 방, 녹슨 철창, 젊은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의 모든 방정식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을 분석했죠. 벽의 습기, 창문의 위치, 주변 소음.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는 20대 후반 건설 현장 노동자로 보였습니다. 영상 길이는 23초. 범인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구사항 없는 인질극?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과시였죠. 아니면 경고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최근 3개월간 동남아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12건. 그중 해결된 건 단 3건뿐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저는 곧바로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 각국 대사관. 제 연락처엔 50여 개 기관의 긴급 라인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관할권 바뀝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답변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식은 명확했죠. 작은 나라 국민, 불분명한 관할권, 복잡한 이해관계. 이런 경우엔 대부분 방치됩니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죠. 화면 속 청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시선. 저는 수백 번 이런 장면을 봤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 청년의 눈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때 제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대응팀을 편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0분 만이었죠.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교팀이 아니라 대응팀, 차관급 인사가 직접 움직인다? 이건 보통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22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죠.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패턴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 될 거라고. 그리고 48시간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었죠. 무관심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태극기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공식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48시간 만에 국가가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외교팀이 아니라 대응팀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엔 실시간 위성 추적 데이터가 떠 있었죠. 푸놈펜 공항에 착륙하는 전세기 한 대. 외교부 차관, 수사본부장, 정보요원, 의료팀. 한 나라의 모든 기관이 하나의 문장으로 결집했습니다. 국민을 구한다. 22년 경력 동안 저는 수십 개국의 대응 방식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했죠. 먼저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를 씁니다. 법률 검토를 하고 예산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피해자는 잊혀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이었죠. 저는 화면 속 인물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공항에서 대사관까지 30분. 대사관에서 현장 인근까지 45분. 모든 동선이 군사작전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이미 4잔째였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한국 팀은 현지 경찰과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명령하지 않았죠. 설득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작전을 함께 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죠. 새벽 3시 20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23초짜리 영상 속 청년이 있던 건물. 낡은 3층 건물이었죠. 감시 카메라 2대, 출입구 하나, 창문 5개.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인질 1명, 범인 최소 3명 이상, 무기 소지 가능성 80%. 이런 상황에서 국제표준 대응은 명확합니다. 포위하고 협상하고 시간을 끕니다. 절대 강공으로 가지 않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한국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구출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22년간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데이터가 아니라 본능으로 느껴지는 긴장감이었습니다. 3시 33분, 팀이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타이머를 켰습니다. 1분, 2분, 3분. 화면은 고요했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성도 비명도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4분 55초 건물 정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옆엔 한국 요원이 있었죠. 청년은 울고 있었습니다. 요원은 청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범인 3명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23분 만이었습니다. 총성은 단 한 발도 없었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즉시 작전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은 6시간 만에 전문을 보내왔죠.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보를 썼죠. 범인들의 동선,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모든 데이터를 30시간 만에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범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저항하면 잃을 게 더 많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범인들은 총을 내려놓았죠. 협상이 아니라 압도였습니다. 정보의 압도, 준비의 압도, 의지의 압도.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엔 22년간 제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절차가 아니라 신념이었죠. 매뉴얼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죠. 방콕의 아침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저는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확률과 통계, 시뮬레이션. 인간보다 숫자가 정확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날 밤 한국이 보여준 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시스템인가 아니면 약속인가?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화면 속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세상에 던진 하나의 질문이었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22년간 50여 개국을 다녔지만 이번엔 달랐죠. 관찰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온 기분이었습니다. 배우러 온 겁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죠. 영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을 배우러 왔습니다.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죠. 국민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외교부 청사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기대했는데 그냥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곳의 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의자 10여 개, 벽면에 걸린 태극기. 그리고 그곳에 푸놈펜 작전을 이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콜드웰 씨,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느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23분, 무발포, 무사상.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결과입니다.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따랐습니다.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이 말을 꼭 기록해야 했거든요. 매뉴얼은 평균적 상황을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평균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춰 움직입니다. 매뉴얼에 맞춰 사람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수사본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30시간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데이터를 모았죠. 범인들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약점, 두려움, 욕망. 그리고 협상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보요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통신 기록 350건, 금융거래 87건, 동선 분석 200건. 30시간 만에 이 모든 걸 수집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았습니까? 정보요원이 대답했습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절차보다 속도를 선택합니다. 보고서보다 행동을 선택합니다. 모든 부서가 협력했습니다. 경찰,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 장벽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 앞에서 모든 벽이 무너졌던 겁니다. 의료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구출 직후 피해자를 진료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죠. 우리는 3개월간 심리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3개월이나요? 네. 구출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까지가 우리 임무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구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유까지 하는 거였죠.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차관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비용 때문일 겁니다. 시간, 돈, 인력. 한 명을 구하는데 너무 많은 걸 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 명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념의 작전 마이너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표준.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의지에서 나온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불빛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푸놈펜에서 구출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었어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왔어요. 우리나라가 왔어요.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22년간 찾던 답을 찾았다는 걸 말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영토도 아닙니다. 국가란 약속입니다. 국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국가의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낸 3주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배운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정원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전 세계 위기 상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빨간 점들이 지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감시합니다. 휴일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데 지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국민은 가족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가족. 저는 22년간 피해자를 숫자로 봤습니다. 케이스 넘버, 파일 코드, 통계 데이터.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들은 사람을 봤습니다. 오후엔 경찰청 해외 안전과를 방문했습니다. 책상마다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각각 위험도를 나타냈습니다.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험 지역에 가는 모든 국민을 추적합니다. 여행자 등록 시스템이 있죠. 등록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모든 여행자를요? 네. 1년에 2천만 명 이상입니다. 많죠? 하지만 한 명이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외 위기 대응 건수.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274건. 성공률 98.3%. 실패한 1.7%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케이스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끝까지 찾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20년, 대부분의 나라는 6개월만 지나면 케이스를 닫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녁엔 한 카페에서 구조된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웃을 수 있었죠. 3개월간의 치료가 효과를 본 겁니다. 콜드웰 씨, 제가 그때 느낀 걸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의 말이 제 메모장에 고스란히 적혔습니다. 믿음. 국가에 대한 믿음.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죠. 워싱턴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콜드웰, 보고서는 언제 보내나? 한국 시스템 분석 완료했나?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타이핑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시스템, 매뉴얼, 프로토콜?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힘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국민을 향한 사랑. 그게 전부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죠.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강대국들의 시스템을 배웠죠. 미국의 효율성, 영국의 전통, 프랑스의 외교력.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고 자원도 부족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세계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게 진짜 국가구나.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푸놈펜의 낡은 건물, 어두운 방, 떨리는 청년. 하지만 이번엔 결말이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죠. 태극기를 단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청년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울지 않았습니다. 협상가는 감정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었으니까요.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미팅이 있었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 배워가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웠습니다.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 준 것. 그건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죠. 작은 땅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측정된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모든 게 낯설었죠. 익숙한 곳인데 낯설었습니다. 제가 변한 겁니다. 3주간의 서울이 제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연구소로 출근한 첫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나? 시스템 분석은 끝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는 회의실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거든요. 첫 슬라이드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푸놈펜 대사관 옥상,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깃발 아래 국민이 있고 이 깃발은 절대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나?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대응 속도, 성공률, 사후 관리.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최상이었죠. 하지만 숫자만으론 설명이 안 됐습니다.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시간 국민을 지키는 분석관, 1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 3개월간 피해자를 치료하는 의료팀. 그들은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문장이었죠. 국가의 힘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다. 실장이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바꿔야 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국민 중심 위기 대응 모델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항이 많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있었으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천천히 진행됐죠. 일부 부서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해외 국민 보호 매뉴얼이 개정됐습니다. 대응 시간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저는 그 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걸 가졌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따뜻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문자였죠. 차관이었습니다. 콜드웰 씨, 잘 지내시죠? 당신이 우리에게 준 감동만큼 우리도 세상에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더 나은 세상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운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했죠. 제목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기준 마이너스 사랑이 국가 전략이 될 때.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작은 변화지만 시작은 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꿈속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22년간 식어있던 가슴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제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UN, 유럽연합, 아세안. 각국 정부가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웠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독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죠. 대응팀을 신설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프랑스가 뒤따랐습니다. 호주도 캐나다도 움직였습니다. 저는 각국을 순회하며 강연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어디를 가든 질문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시스템보다 신념이 먼저였습니다. 국민을 사랑한다는 확고한 신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청중은 200명이 넘었죠. 각국 외교관, 정책 입안자,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23분, 무발포, 무사상. 숫자만으론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 청년은 포기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만에 도착했고 23분 만에 구출했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왔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죠. 프랑스 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은 6개월이면 됩니다. 하지만 문화는 오래 걸립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이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 말입니다. 독일 차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의 비용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게 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는 걸.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외교관이 다가왔습니다. 스웨덴 출신이었죠. 콜드웰 씨, 저도 우리 정부를 바꾸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명의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성공 사례가 쌓이면 시스템이 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죠. 석 달 후 스웨덴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중동에서 납치된 스웨덴 국민을 40시간 만에 구출했다는 뉴스였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해 연말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해외 국민 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 한국 모델이 기본 틀이 됐죠. 저는 총회장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보여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 이제 그 신념이 세계의 기준이 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차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기록뿐입니다. 실천은 당신들이 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당신들입니다. 차관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함께 축배를 듭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희망처럼 들렸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화려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의 야경.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이 만드는 세계 마이너스 대한민국 모델의 확산과 미래. 첫 문장을 썼습니다. 1년 전 저는 한 나라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이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제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22년간 협상가로 살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증언자가 됐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세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이제 교과서에 실렸죠.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케이스 스터디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제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제게 자문을 구했죠. 시스템 구축, 인력 교육, 문화 조성.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은 나라들의 변화였습니다. 필리핀이 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죠.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베트남도 인도네시아도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우리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죠.
하지만 한국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작았습니다. 하지만 신념이 있었죠. 그 신념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장관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년간 구출 사례 53건, 성공률 94%.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 뒤엔 53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구조된 필리핀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여성이었죠. 중동에서 학대당하다 구출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년 전 푸놈펜의 청년이 떠올랐죠.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에. 한국이 길을 보여줬다고 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어가는 건 당신들입니다. 그해 가을 유엔에서 특별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국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40여 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연단에 섰을 때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해졌죠. 할 말이 명확했으니까요. 2년 전 저는 한 나라를 만났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큰 사랑을 가진 나라였죠.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 태극기가 떴습니다. 그 나라는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국가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모델 도입국 32개국, 구출 성공 사례 1200건, 구조된 국민 2300명. 이 숫자들은 통계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2300개의 삶이 돌아왔습니다. 2300가족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 대사가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씨,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기록뿐입니다. 실천은 한국이 했습니다. 저는 그저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 대사가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당신의 역할도 컸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세상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이었죠. 차관님, 저는 로버트 콜드웰입니다. 콜드웰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냅니다. 오늘 유엔 포럼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했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차관님,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22년간 잃어버렸던 걸 찾았습니다. 뭘 찾으셨습니까? 인간다움입니다. 저는 숫자로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사람으로 사람을 봤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드웰 씨, 당신도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일깨워줬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하지만 제 눈엔 하나의 별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별. 작지만 밝게 빛나는 별. 세상을 비추는 별.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죠.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씁니다. 워싱턴 사무실, 익숙한 책상, 노트북 불빛. 27년간 앉았던 이 자리에서 마지막 문장을 쓰려 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죠. 아름답습니다. 모든 끝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립니다. 마지막 보고서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7년의 기록 마이너스 한 협상가가 배운 진실. 첫 문장을 씁니다. 저는 로버트 콜드웰입니다. 27년간 협상가로 살았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다뤘고 수천 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5년 전 시작됐습니다. 한 나라를 만난 후였죠. 대한민국. 화면 속 글자들이 쌓입니다. 그 나라는 작았지만 위대했습니다. 힘이 약했지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춥니다. 눈을 감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방콕 호텔, 떨리는 영상, 간절한 목소리.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눈을 뜹니다. 계속 씁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답했습니다. 국가는 약속이라고. 국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손가락이 빨라집니다. 5년간 세계는 변했습니다. 50개국이 한국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국민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국민을 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케이스가 아니라 생명으로. 마지막 문단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27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 인생 마지막 5년이 가장 의미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세상에 보여준 사랑. 그게 제 인생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끝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댑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제목은 로버트 콜드웰 최종 보고서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UN, 각국 정부, 연구기관. 모두에게 보냅니다. 노트북을 닫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곳엔 작은 태극기가 있습니다. 5년 전 서울에서 받은 선물이죠. 저는 그 깃발을 꺼내 바라봅니다. 빨강, 파랑, 검정, 흰색. 단순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저는 깃발을 가슴에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것을. 그 빛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것을. 저는 일어섭니다. 코트를 입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상쾌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